저한테 주어진 그 주제가 9.19 군사합의, 남북 군사합의를 중심으로 해서 9.19 군사합의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 의의가 무엇이고, 근데 이게 잘 되다가 또 작년부터 좀 심상치 않더니만 올해 들어서는 또 남북 관계가 사실상 제로 상태에 들어가고 있는 이런 원인, 그리고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 이런 부분들을 좀 두루두루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2018년 9월 19일에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죠. 그리고 평양 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군사합의서가 체결이 됐습니다. 그로부터 거의 2년 가까이 지금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9.19 군사합의를 두고 문재인 정부는 그것은 사실상의 종전선언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6월 달에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위원장은 이 9.19 군사합의를 가리켜서 있으나 마나한이라고 하는 또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사실상의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했고, 북한에서는 있으나 마나한이라고 하는 굉장히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9.19 군사합의는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이라고 하는 그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 4월 27일 날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죠. 그 결과로 채택된 4.27 판문점 선언 제2조에는 군사 문제 해결에 대한 남북 정상들의 의지와 합의가 담겼습니다. 그래서 그 판문점 선언 이후로 남북한이 장성급 회담, 군사 실무회담,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 9.19 군사합의에 문안을 조율을 했고, 그 결과 9월 19일 군사합의서가 채택이 됐는데요. 우리가 돌이켜보면 그 4.27 판문점 선언 때 여러 가지 화제가 됐던 장면들이 많이 있었죠. 남북 정상이 손을 잡고 그 군사분계선을 오가는 장면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거고, 그리고 또 도보다리에서 또 두 분이 산책을 하면서 또 장시간 대화를 나눴는데, 도대체 저기서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 이런 어떤 또 궁금증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좀 주목했던 그 장면 중에 하나는 북한군 수뇌부가 총출동해서 일렬로 도열을 하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거수경례를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인민무력부장, 총정치국장, 총참모총장, 이런 사람들이 쭉 그 도열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거수경례를 했는데요. 사실 이건 좀 상상하기 힘든 장면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를 들면 김정은 위원장이 그 한국에, 남한에 왔다고 해서 우리의 국방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합참의장, 육해공 참모총장이 도열해서 거수경례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근데 김정은 위원장 그 장면을 연출을 했습니다. 연출을 했고, 그래서 거기에 담긴 의미는 그만큼 그 군사 문제, 남북한이 군사 문제부터 해결해야겠다라는 그 강한 의지가 반영되어 있었고, 그 결과로 나온 것이 바로 9.19 군사합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들어서 특히 6월 달에 남북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북한도 그렇고 또 국내 일각에서도 사실상 4.27 판문점 선언, 또 평양 공동선언,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도대체 지켜진 게 뭐 있냐, 합의는 많이 했는데 도대체 지켜진 게 뭐 있냐라고 하는 좀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켜진 게 있었습니다. 내가 보기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합의사항, 이렇게 경협 관련된 합의사항도 있었고, 또 교류협력과 관련된 합의사항도 있었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군사 분야에 대한 합의사항도 있었는데, 이 여러 가지 합의사항들 가운데 9.19 군사합의의 이행 수준이 가장 높았습니다. 가장 높았습니다. 근데 왜
북한은 이걸 두고 올해 들어서 있으나 마나라는 표현을 썼는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 우리가 좀 역지사지의 관점을 가지고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그 9.19 군사합의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기본적인 취지는 한반도에서 남북한이 먼저 군사적 긴장 완화 그리고 신뢰 구축 조치를 통해서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고 설사 우발적으로 충돌하더라도 확정이 되는 것이 전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갖다가 막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취지가 그게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이 한반도 핵 문제도 큰 틀에서 보면 군사 문제의 일부분이지 않습니까? 뭐 큰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한반도 핵 문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또 평화 체제를 구축하려면 남북한이 군비 통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합의하고 이행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와 또 평화 체제 구축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라는 취지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취지에 따라서 지상, 공중, 해상에서 일체 적대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걸 위한 이제 우선적인 조치로 그 지상에서는 왜 이제 남북한이 이렇게 군사분계선이 쭉 155마일 쭉 그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남북 양측 2km로 각각 2km로 이렇게 비무장지대가 설정이 되어 있죠. 예, 비무장지대가 설정되어 있는데, 근데 이건 마른 비무장지대인데 굉장히 중무장한 또 지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명칭 그대로 비무장지대로 돌리자. 라는 그 합의를 했고, 그걸 위해서 남북이 이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서로 5km 사이에서 포사격 훈련을 하지 말자. 왜냐면 그 안에서 포사격을 훈련하다 보면 과거에도 보면은 이게 뭐 실수로 이게 군사분계선 뭐 인근에 떨어지고 가끔 넘어가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원하지 않는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도 있었고, 또 각각 5km 내에서 연대급 야외 기동 훈련을 하지 말자. 왜냐면 이제 연대급 훈련을 하다가 여차하면 이것이 또 충돌로 비화될 수 있는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이제 취했던 것이죠. 그리고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이제 GP가 이게 단순히 이제 뭐 감시초소 정도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중앙기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앙기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것도 이들에 두다 보면은 과거에 여러 차례 교전 사태가 발생했고, 이것이 또 확전의 위험성도 있는 만큼 이 GP를 철수하자라고 합의를 했고, 그래서 양측 모두 11개씩 그 시범적으로 철수에 합의했고, 그 부분은 다 이행이 됐습니다. 이행이 됐고, 그리고 이제 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로 알려진 여기를 갖다가 비무장을 하자. 원래 정전협정에는 이게 비무장 지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1976년 그 도끼마ning 사건 이후로 이게 이제 다시 이제 무장화가 되고 자유왕래도 허용이 안 되는 이런 그 상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전협정 취지에 맞게 다시 비무장하고 자유왕래가 적어도 이 판문점 내에서는 자유왕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라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합의에 의해서 일단 비무장화는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 과거에 우리 그 2000년인가요? 이제 그 JSA 영화를 보더라도 서로 이렇게 막 일촉즉발 상태에서 그 권총이나 소총을 들고 서로 막 대치하는 장면들, 이런 장면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소총조차도 권총조차도 이제 반입이 안 되는 그런 완전한 형태의 비무장화가 이루어졌고, 다만 자유왕래는 아직 그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서는 이런 수준의 이제 합의가 있었고, 또 상당 부분 이행이 된 이런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한반도의 화약고로 불리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북방한계선, NLL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예. 여기서는 이제 과거에 세 차례 세해 규정이 있었고, 그리고 천안함 침몰도 있었고, 그리고 연평도 포격종도 있었고, 그래서 이것이 한반도의 화약고로 불렸던 이 지역을 마찬가지로 이게 완충지대로 만들자. 그래서 북한의 초도에서부터 그 남측의 덕촉도까지 여기도 이 지역 내에서는 마찬가지로 해상 포격 훈련을 하면 안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해상 기동 훈련도 하지 않는 이런 형태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더 나가서 이걸 갖다가 단순히 비무장 완충지대가 아니라 더 나가서 평화수역, 남북 공동어로 구역을 설정을 해서 평화수역을 만들자라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역시 완충지대 설정은 뭐 대체로 그 이행이 됐습니다만, 하지만 여기서 한 번 더 나가서 공동어로 구역 설정은 아직 이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이 공동어로 구역을 갖다 정하는데 기준선이 그 중요한 문제인데, 이걸 뭐 NLL로 할 것이냐, 북한은 NLL을 인정을 안 하고 있죠. 예, 그래서 뭐 다른 선을 할 것이냐, 이런 어떤 이견이 여전히 해소가 되지 않으면서 이 부분도 이행이 안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중, 예, 공중에서도 마찬가지로 비행금지 구역. 그러니까 항공기는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그죠? 굉장히 이제 빠르기 때문에 비행금지 구역을 그 서부 전선에는 남북 양측 각각 20km씩, 그 다음에 동부 전선에서는 40km씩 이렇게 이제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을 한 상황이죠.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기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구, 비행금지 대상에 기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대형 풍선을 얘기하는 것이죠. 풍선. 예. 그래서 4.27 판문점 선언에도 양측에 이제 전단 살포를 안 하기로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9.19 군사합의에도 재차 확인이 됐는데, 그 이후로도 뭐 북쪽에서 날라왔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북쪽에서 뭐 전단이 날라왔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는데, 이쪽에서는 이제 일부 탈북자 단체들이 전단 살포를 계속하면서 이것이 올해 남북 관계를 좀 악화시키는 아주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지상, 해상, 공중 여러 가지 그 합의들을 많이 했고, 전체적으로 보면 한 5, 60% 정도 이행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근데 4.27 판문점 선언을 보면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이제 9.19 군사합의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그건 뭐냐면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에 따라 단계적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합니다. 네, 단계적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이렇게 합의를 합니다. 네. 사실 남북 정상회담에서 단계적 군축을 실현하기로 합의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이때가 이제 처음이었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합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어요. 정상 차원의 합의인데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과거에 예를 들면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노태우 정부 때를 우리가 복기를 해보면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 방식이 이른바 선경후정이었어요. 선의훈안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경제 협력을 먼저 하고 그걸로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정치 군사 문제를 풀어가는, 그래서 선경후정. 경제 협력과 민간 교류 협력이 상대적으로 정치 군사 문제보다 더 쉬울 수 있으니까 쉬운 걸 먼저 하면서 훈안, 어려운 정치 군사 문제를 풀어가자라는 게 햇볕 정책의 핵심 기조였습니다. 햇볕 정책의 핵심 기조였는데, 근데 2018년도에 보면은 일단 뭘 먼저 했냐면 군사 분야의 문제를 먼저 시도하게 됩니다. 예? 저는 그걸 갖다 선군협력이라고 불렀습니다. 선군협력. 예. 근데 그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뭐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는 대북 경제 제재가 그렇게 세지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금강산 금강, 그죠? 또 개성공단, 이런 여러 가지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갖다가 경제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어요. 네. 근데 대북 제재가 굉장히 강해지면서 이렇게 촘촘하게 막 이렇게 짜여지면서 경제 협력을 당장 추진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네. 어려워져서 그래서 일종의 선경후정에서 뭐예요? 선정후경으로. 네. 그러니까 정치적, 군사적 문제를 먼저 시도함으로써 이것이 비핵화를 유도하고 견인해내고, 그에 힘입어서 제재가 완화되면 남북 경협을 재개하는, 큰 틀에서 볼 때 이제 이런 형태의 어떤 의기투합이 있었던 겁니다. 남측은 전통적으로 군축보다는 군사적 신뢰 구축과 긴장 완화에 방점을 찍어왔어요. 반면에 북측은
아니 군축이 가장 확실한 군사적 긴장 완화 실내 구축 방법이다. 뭔 선실내 구축 군비 축소 뭐 이런 뭐 한가한 소리를 하느냐 뭐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판문점 선언 그리고 9.19 군사합의에서는 먼저 군사적 그 실내 구축을 취하되 그거에 따라서 단계적 군축을 추진하기로 하는 그러니까 양측의 입장이 같이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미연합훈련 지금 이제 실시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또 제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내년 이제 큰 규모의 그 한미연합훈련이 2월 3월에 있고 또 8월 달에 있잖아요. 예. 뭐 올해 축소됐으니까 뭐 내년 2, 3월에 할 거냐 또 8월 달에 이걸 해야 뭐 전정권 전환을 좀 더 그래도 좀 추진할 수 볼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들면 그러면 또 이제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지죠. 더군다나 내년에는 트럼프 2기가 됐던 바이든 행정부가 됐던 뭔가 좀 그 심기일전에서 다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좀 재개를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을 좀 시야에 넣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좀 국방을 좀 착착 늘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일본이나 중국과의 관계가 안 좋으니까 뭐 이 주변국 위협론에 편승해서 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국방비가 치솟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제가 예를 들면 군비 조절 혹은 군비 축소를 얘기하면 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군비를 축소하자고 하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군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군비에 우리가 군비라고 할 때 하나는 군사비가 있어요. 또 하나는 군사력이 있습니다. 군사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군사력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군사비는 좀 줄이면서 아니면 뭐 동결하더라도 상당한 수준의 군사력 증강은 가능합니다. 상당한 수준의 군사력 증강은 가능해요. 왜냐하면 군사비라고 국방비라고 하는 건 크게 세 개 항목이 있거든요. 무기를 사들이는 방위력 개선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들인 무기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운영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인건비가 있어요. 이게 대체로 1대1대1 뭐 차이는 있습니다만 1대1대1이 가까워요. 예?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무기 사는 비용을 좀 줄이더라도 그죠? 줄이더라도 예를 들면 올해 방위력 개선비가 한 15조 원 정도 되는데 이거를 예를 들면 10조 원으로 줄이더라도 10조 정도의 무기를 사들일 수 있는 예산이 있는 거예요. 그 자체도 사실 상당한 수준의 군비 증강에 해당됩니다. 상당한 수준의 군비 증강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 또 우리 그 민생 문제를 두루두루 고려할 때 저는 이 국방비 문제를 좀 우리가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개를 위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자초 위기에 처한 이유가 많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남북미 정상이 2018년도에 각자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기로 합의를 했잖아요. 그죠? 네.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2년이 넘도록 비핵화가 뭔지에 대한 합의조차가 없어요. 완전한 비핵화를 하기로 했는데 도대체 그 비핵화가 뭔지 합의된 정의조차 없습니다. 짧게는 2년 동안 그렇고 길게는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시작됐던 지 30년 가까이 지나도록 도대체 비핵화가 뭔지에 대한 합의된 정의가 없어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상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말하는 비핵화와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가 많이 달라요. 심하게 다릅니다. 그냥 조금 다른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많이 달라요. 예를 들면 미국이 말하는 비핵화는 북한이 핵뿐만 아니라 화학무기, 생물무기, 모든 탄도미사일과 이중정도 프로그램까지 폐기하는 게 비핵화다라는 거예요. 네. 북한은 그게 무슨 비핵화냐? 그건 무장해제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북한만의 비핵화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북한이 말하는 조선반도 비핵화에는 뭐예요? 미국의 대북 핵위협도 마땅히 해소되는 게 포함되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 세계적으로 보면 116개국이 비핵시대에 속해 있어요. 동남아시아 비핵시대, 아프리카
비핵지대, 중남미 비핵지대, 오세아니아 비핵지대, 중앙아시아 비핵지대 이런 형태로 해서 전 세계의 절반 그리고 나라 숫자는 116개국이 비핵지대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유엔의 문서도 있습니다. 비핵지대란 무엇이다. 일종의 가이드라인도 있어요. 네, 가이드라인. 이건 유엔청을 통해서 채택이 됐고 유엔 안보리에서도 합의가 됐던 거예요. 네. 그러면 한반도 비핵지대 그럼 이게 뭐 비슷하냐면 한반도 비핵지대라고 한다면 국제법적으로 지대 내에 있는 국가는 남북한이잖아요. 네? 네. 남북한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형태로 비핵화를 약속하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는 거예요. 없으면 만들지 않고 있으면 폐기하는 겁니다. 네? 예.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끝나는 게 아니고 남북한은 그런 의무가 있지만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이들 나라의 공통점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5대 핵보국이잖아요. 그죠? 5대 핵보국입니다. 이 나라는 남북한을 상대로 핵무기 사용 및 사용 위협을 하지 않고 남북한의 영토, 영공, 영해에 핵무기 및 그 투발수단을 배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국제법적으로 약속하는 거예요. 네? 이게 한반도 비핵지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반도 비핵지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없는 것 갖고 헤매지 말자.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있는 거를 잘 활용하자. 라는 그런 어떤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반도 핵 문제를 이 해법을 어떻게 정의하고 출발점을 어떻게 삼고 종착지를 어떻게 어디로 잡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뭐 아주 세세하진 않더라도 비교적 구체적인 합의가 있어야만 이 비핵화가 안 되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도 되지 않는다. 예? 좀 비핵화가 좀 진전이 있어야 뭔가 대북 제재 완화와 공식적으로 해제를 좀 기대해 보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또 지금 올해로 한국전쟁 발발 70년이 됐고 정면협정 체결 67주년이 됐는데 이게 지금 뭐 67년째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이 이상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종전선언 얘기도 나왔고 평화체제 구축 얘기도 나왔는데 이것도 좀 뭐 비핵화가 좀 뭐 뭔가 좀 이게 진전이 있어야 좀 가능해지는 이런 구도에 있다 보니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북미 수교도 마찬가지고 남북 관계도 마찬가지고 예. 또 한반도 국민통제도 마찬가지인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또 주장하고 싶은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한반도 비핵지대를 한반도 문제 핵 문제의 해법으로 삼음으로써 핵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이유로 이게 진전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막혀있던 이런 문제에 대해 진전도 좀 숨통을 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반도 비핵지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제가 얼마 전에 한반도의 길 왜 비핵지대인가 라는 제목의 책도 냈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그 책을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